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2019년 개인 블로그글 모음입니다. 네, 이걸 처음 딱 열어봤을 때 마치 오래된 서랍에서 나온 메모 뭉치 같았어요. 맞아요. 날짜도 막 흩어져 있고. 그렇죠. 주제도 제각각이고 어떤 건 정말 한두 문장으로 끝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생각의 파편들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일관된 목소리를 찾아내보는 겁니다. 네. 이게 정말 흥미로운 게 보통은 잘 정리된 텍스트를 다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정말 날 것 그대로의 생각의 흐름인데도 신기하게 이 점들을 가만히 이어보면 별자리가 보이더라고요. 아, 별자리요? 네, 바로 나를 어떻게 보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향하고 있었어요. 와, 시작부터 아주 독특한 목록이 눈에 딱 띄었어요. 자연의 배신에 나오는 7대 악이라는 제목인데요. 그거 저도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동물 세계에 빗대놨더라고요. 예를 들면 탐욕은 이기적인 펭귄, 세교군 고방우리. 이런 식이죠. 네, 맞아요. 이건 뭐랄까 처음부터 우리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보라고 제안하는 것 같아서 아주 강력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의 본성이라는 게 사실은 자연계의 보편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럼 이 자연계의 7대 조약 목록부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탐욕은 펭귄, 색욕은 고방오리, 나태는 사상충, 탐식은 오랑우탄, 질투는 붉은 뼘 도마뱀, 분노는 범고래.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마지막 7번째 죄악 오만에 대한 정의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진화론을 거부하는 인간이라고 떡 잘라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다른 6가지는 자연의 일부로 보면서 유독 오만만큼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인간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인간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장치인 셈이죠. 이걸 보고 있으니까 문득 버트런드 러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네네.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말한 불행의 원인들이랑 묘하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와, 아주 정확한 연결입니다. 실제로 이 블로그 다른 글에서 러셀이 직접 언급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러셀이 말한 경쟁, 피로, 특히 질투, 죄의식 같은 것들이요. 사실상 이 7대 죄악의 인간 심리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질투라는 감정에 대한 분석은 정말 솔직해서 놀랬어요. 네, 그 꿈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스웨덴 여행에서 혼자 소외되는 꿈 이야기요. 남들은 노는데 나만 일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그 씁쓸함. 근데 거기서 멈추질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감정의 뿌리를 파고들죠. 그 안에는 사실 상대방에 대한 기대와 의존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스스로 분석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제1의 화살과 제2의 화살이라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제1의 화살과 제2의 화살이요? 네, 이건 불교에서 온 개념인데 돌부리에 넘어진 것 자체는 피할 수 없는 고통, 즉 제1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아, 그냥 일어난 사건. 그렇죠. 근데 거기서 누가 날 밀었어 라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순간 스스로에게 제2의 화살을 쏘는 셈이 된다는 거죠. 와, 그거 완전 제 얘긴데요. 오늘 아침에 운전하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 때문에 화가 확 났는데 그 차가 가고 나서도 한참 분을 못 삭혔거든요. 바로 그게 스스로에게 쏜 제2의 화살인 거죠. 아, 이 블로그에 나오는 화장실 쓰레기통 냄새의 시도 똑같아요. 네네, 봤어요. 산속의 자연 냄새에는 화를 안 내잖아요. 근데 공중 화장실 냄새는 누가 이렇게 더럽게 쓰는 거야? 하면서 원망할 대상을 찾는다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사건 자체가 아니라 제 반응이 문제였군요. 네, 고통의 상당 부분은 우리의 해석과 반응에서 온다는 걸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다면 해법도 당연히 안에서 찾아야겠네요. 그렇죠. 이 블로그 전체를 꿰뚫은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망설임 없이 안을 보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라. 이 말이 거의 주문처럼 반복돼요. 근데 이게 그냥 구호에 그치지 않고 CME라는 아주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점이 재밌어요. 맞아요. See me, 나를 보라는 뜻 같은데 그 내용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욕인데 아마 욕심을 말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비 디키얼,
이건 시비 가리지 말라는 말을 그냥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고요함. 네, 굉장히 개인적인 암호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일종의 기억 보조 장치인 셈이죠. 학술 용어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도구라는 점이 오히려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그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말라는 제안은 아까 말한 제2의 화살을 쏘게 만드는 근본 원인, 즉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의미 같았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양적인 성찰을 이야기하나 싶더니 네, 바로 다음 장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절제, 침묵, 질서. 이건 정말 서양식 자기계발의 상징이잖아요.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좀 이질적이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언뜻 보면 정말 물과 기름 같죠. 네. 하지만 목표 지점을 생각해보면 둘은 정확히 같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요. 아, CME가 내면의 상태를 관찰하는 거라면 프랭클린의 덕목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가는 방식이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나는 마음의 관찰, 다른 하나는 의지적인 실천? 네. 이 둘이 서로를 보완하는 강력한 한 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행동 규칙으로 삶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신을 살피라는 메시지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된 글이 바로 애나토미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에요. 해부학이요. 네. 우리 몸을 해부해서 보면 얼마나 연약한 기관들의 조합인지 알게 되니 겸손해야 한다는 내용인데 특히 한 구절이 정말 강렬했어요. 어떤 구절이죠? 그 누나를 생각해봐라. 그 속에 탐욕과 욕심과 거만과 자랑이 웬 말이냐.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죠. 끊임없이 자신을 해부하듯 살피고 겸손하라는 외침 같아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시선을 안으로 향하게 되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갖게 될까요? 이 블로그는 그 해법도 아주 명쾌하게 제시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은 자연현상과 같이 보라. 이 문장이 여러 번 나와요. 자연현상처럼 보라. 태풍이 분다고 우리가 태풍한테 인격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태풍이 왔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대비할 뿐이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도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은 쉬운데 실천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물론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통제의 이분법이에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즉 타인의 행동을 바꾸려 애쓰는 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하나요?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나의 반응과 대응에만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블로그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그대로 두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라는 말에 그 핵심이 담겨 있어요. 그러고 보니 출애굽기 구절을 인용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이네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요. 네, 그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외부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오롯이 자기 내적 원칙을 지키라는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얼마나 깊은 성찰에서 나왔는지는 그 채식에 대한 글에서 정말 정점을 찍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글을 보고 정말 저 진짜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보통 채식을 이야기할 때 자칫하면 도덕적 우월감이 드러나기 쉬운데 이 글은 완전히 반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신이 채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내가 먹는 채소를 기른 농부가 밭에서 자기도 모르게 개미를 밟았을 수도 있고 그 채소를 운반한 트럭 운전사가 수많은 날벌레를 죽였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와, 즉, 나의 이 선한 선택조차 수많은 다른 생명에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서 있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채식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다고요. 이건 정말 엄청난 수준의 겸손이고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네요. 그렇죠. 자신의 행동이 속한 덮은 시스템 전체를 보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작은 도덕적 우월감에 싹 쫓아 잘라버리는 태도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7대 죄악 중 오만, 진화론을 거부하는 인간이라는 정의와 완벽하게 이어지는 겁니다. 와, 맞아요. 그 연결고리를 생각하니까 소름이 돋네요. 또 다른 글에서는 나는 욕심을 적게 가졌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조차 경계하라고 하거든요. 자신의 상태를 규정하고 드러내는 행위 자체가 또 다른 오만이 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려는 자세가 정말 일관돼요. 결국 이 모든 성찰의 끝은
판단을 멈추고 그저 관찰하는 자의 평온함인 것 같습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제2의 화살을 내려놓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이 흩어진 메모들을 맞춰보니 하나의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철저한 자기 책임의 철학, 그리고 그 끝에서 발견한 지극한 겸손에 대한 기록이었네요. 네, 맞아요. 세상을 탓하는 대신 그 세상에 대한 나의 반응에 다스리려는 한 사람의 치열한 노력이었어요.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우리 안의 질투나 분노 같은 본성을 부정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하는 것. 네. 둘째, 안을 보라는 명령처럼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며 제2의 화살을 쏘지 않도록 훈련하는 것. 네, 훈연.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의 행동은 자연현상처럼 받아들이고 나의 대응에만 집중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블로그에서 유독 마음에 남는 짧은 글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글이죠? 나는 모른다고 할 때 편하다. 경쟁도 없고 다툼도 없다. 모든 걸 알아야 하고 모든 것에 의견을 가져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사는 우리에게 때로는 모른다고 인정하는 게 얼마나 큰 자유를 주는지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오늘 이 기록들을 함께 탐색한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나는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할 때 혹은 그건 내 통제 밖의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가장 큰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될 영역은 어디일까요?